일본 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금리를 올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TSMC를 다 쏠리는 거에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카드나 이런 것들을 크레딧 카드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이렇게 증시가 최고점을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하니까 다들 이제 일본 경제가 다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장기 불황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니냐, 아베노믹스가 먹힌 거 아니냐, 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이게 마이너스 임금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아까 그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 그래프 네. 보시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간격은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춘투에서 대기업이 많이 올릴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춘투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한 10% 채 안 된다는 거죠. 아. 거기서 많이 올린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일단 많이 올렸다 칩시다.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해외 자산 있잖아요. 자회사. 네. 거기에서 돈을 다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하청업체에게 그게 뭐랄까 낙수 효과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갈 거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본의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봤을 때는 절대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그 밑에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네. 중기업이나 소기업, 이 기업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왜냐? 엔저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죠. 수입 그렇죠.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에다가 그걸 가격을 반영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시장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임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중앙은행에서는 또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금리를 이제까지처럼 안 올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올리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 올리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일반 국민들의 이제 지갑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축소되는 거죠. 이게 엔저가 되면은 결국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자산이 깎이는 거잖아요. 네. 해외는 아예 여행을 그렇죠. 못 가는 거죠. 아. 해외여행을 아예 못 가요. 그래서 거기 일본 가는 관광객들은 좋겠지만 일본 국민들은 예,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에 엄청난 그 호텔들이 지어진다 그래요. 5성급, 6성급. 네. 거기에 1박에 5만 엔, 6만 엔 한답니다. 네. 그런 호텔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일본인들은 그 호텔을 옆으로 이렇게 힐끗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이 주로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호텔을 가냐면은 6,000엔, 7,000엔 아, 된 저가에 대부분 가요. 그 5만 엔, 6만 엔 한 데는 아예 저거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거기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기는 개하고 일본인 출입 금지. 일본인 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이건 아예 일본인 대상이 아니다, 이 호텔은. 아. 그런데요. 소위 인류 호텔들은. 네, 인류 호텔들은. 그런데 거기에 달러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호텔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도 싸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이게 엔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거기다가 한국인 여행객이 사실은 최고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대만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가 지금 한국 여행객이 제일 많거든요. 일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여행도 못 가는데 놀러 와서 한국인들이 막 놀러 와서 휘젓고 다니면 염장 지르는 거죠. 그게 지금 얼마나 그게 울적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일본인들이 그 약간 욜로족 비슷한 친구들 예. 해외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만나면은 일본에서 6개월 일해가지고 6개월 번 돈 모아간 돈 가지고 캐나다나 뭐 외국 가가지고 또 한 6개월 1년 살고 예. 또 돈 떨어지면 들어가서 일하고 이랬던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겠네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거의 없다는 게 내가 추측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일본의 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뉴욕 특파원이라든가 아니면 저 유럽의 독일 뭐 영국 이런데 유럽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작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밖에 나가서 걸어보면은 일본인 여행객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3-4명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인이라고 치면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 한국 여행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의 부채 문제를 또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GDP의 260%라고 그랬나요? 265%예요. 265%. 네. 아,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엄청나죠. 사실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과연 일본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난한 일본인들의 이 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제 글 나온 걸 내가 하나 봤는데 아주 뉴스 위크지에 글을 아주 자주 쓰고 상당히 평가를 높게 받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가난해졌다는 걸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살게 될 일이 머지않았고 태국 머지않았다. 동남아보다도 못 살게 될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빨리 이걸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럼 받아들이게 되면은 무엇이 변하게 되는 건가요? 뭘 변하게 하자는 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제일 내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는데요.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책이 있죠. 네. 들어봤죠? 아, 예. Japan as number one.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썼는 7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허위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그 책의 그 제목을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하여튼 일본 자기들이 1등 국민이라는 생각들이 최고예요. 있죠. 지금도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연배가 높으신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일본은 세계 제3위, 제4위, 최근에 독일한테 이제 뒤쳐져 가지고 제4위가 됐어요. 네. 모자는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치면 5위, 6위 계속 떨어지고 1인당 GDP는 이미 대만한테 추월당했고 한국한테 곧 추월당할 거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동남아권에도 추월당할 거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보는 학자의 견해예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일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타이틀이 일본 곧 망한다는 식으로 타이틀 막 달잖아요. 당황스럽게? 내가 보면 당황스러워요.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댓글이 당연히 달지. 망한다는 얘기는 30년 전부터 나오는데 일본이 망했냐? 근데 사실은 지금 현 실태를 보면은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돈을 막 그냥 물 쓰듯이 뿌리고 다녀도 돈이 남아 돌았던 그 시점에서 지금은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조차도 좀 비싼 호텔 같은 데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가장 싼 호텔만 돌아다니는 그게 일본인의 현재 현실이고 근데 옆에 보면은 한국인들, 중국인들, 대만인들, 여행객들 막 휘젓고 다니고 쓸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행 다니는 사람들 쓸 돈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일본 은행 정부의 그 통화 정책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일단 부채는 아프네. 어마어마하지. 금리를 올리자니 내리자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엄청 골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요 기존에 그 일본은행에서 성장한 사람 내지는 재무성에서 그 금융 담당했던 그 관료 이 보통 이 두 쪽 사람들이 일본은행 총재를 맡았잖아요. 네.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말하겠어요? 엄청나게 골치 아픈 자리다, 저 자리가. 가서 고생만 하는 자리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큰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죠. 위기 같은 거 오면. 패전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썼더라고요. 패전에. 지금은 근데 들어왔죠. 그 이제 동경대 교수가 맡았죠. 그 관료들은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N전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 그 우리 YCC로 표현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 이거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0.25에서 YCC 그게 이제 장기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다가 다시 1 올렸다가 1을 목표로 한다까지 이제 했잖아요. 1 이하에 때는 1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막 사재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1이 좀 넘어도 지켜보고 관망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면서 이제 이게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렸는데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는 0.9 얼마까지 갔다가 0.7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는 이제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자 지급의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 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금리를 올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쨌든 외국인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반도체 그쪽은 원래 전통적으로 소부장이 강했기 때문에 뭐 TSMC도 그렇고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외국 투자에 의해서 또 엔저니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그 경제 성장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더 확대가 되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이제 있죠. 지금 현재 일본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미국이 저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팜이라는 디지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전부 다 디지털 회사잖아요. 네.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내니까 미국이 저렇게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는 전통적인 그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100년이 됐다, 뭐 1000년이 됐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최첨단 기업들이 별로 없다. 그렇죠. 새롭게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급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를 하나에 내가 볼 때는 기폭제로 하나 삼으려고 그 마중물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하나 일본에 새롭게 부흥을 한번 꾀해보겠다. 이제 이런 게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TSMC를 유치를 했고 TSMC를 유치하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생기잖아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한마디로 완전히 무슨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제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북적북적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은 어디를 가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핫스팟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뭔가 이제 좀 막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TSMC예요. 기술자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기술자들을 모집하는데 대만인은요 일본인보다 30% 정도 임금을 더 줘요. 아, 그래요? 거기에 모집하는 일본인의 급료는 또 일본 기업보다 한 30% 더 줘요. 자,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 중에 있던 기술자들이 다 글로 쏠리죠. TSMC를 다 쏠릴 거 아니에요. TSMC를 다 쏠리는 거에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는 TSMC에서 일본은 2등 국민인 거예요. 대만이 1등 국민이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 진짜 일본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그쵸. 한때 세계를 정복하겠다 했던 그런 그 야망이 있던 그런 자긍심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좀 괴롭겠네요, 심리가. 아니 제대로 된 학자들은 지금 일본이 계속 지금 축소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이제 거의 소국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자. 지금 빨리 꿈 깨자. 옛날에 버블 때 뭐 맨날 저편에서 넘버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을 빨리 깨닫자. 이 얘기를 계속 하죠. 자, 그럼 일본은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들 바닥서부터 다시 그냥 막 힘든 것부터 바닥서부터 막 시작을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런 의미죠.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일본 경제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근데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럴 때 일본에 진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투자하는 게. 그거는 그렇죠. 투자만 할 수 있으면은 일본에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 시장이 초토화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넓은 시장을 어떤 대체할 만한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와세다 대학 학자가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거대한 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에 투자했듯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상당히 그 근거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일본 시장 진출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본이 되게 우리처럼 IT 혁신이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복잡하고 유통 구조도 맞아요. 복잡하고 해서 그렇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거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저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같이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아니요, 복장 터질 거예요. 그러게요. 전에 뭐 말씀 들으니까 우리 우리 소위 예. 호적 등본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다 함께 뛰는데 예.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본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본적지까지 가야 되고요. 예. 그것도 그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자, 일본이 지금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나요? 우리의 주민등록증 같은 게.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뭘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확인이 되잖아요. 개인 인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볼 땐 디지털화가 제대로 진행 안 돼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예전에 그 지문 날인하는 거 이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네.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태어나서 몇 살 되면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 짝 찍고 주민등록증 받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만한 게 뭐냐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고 지문 찍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없는데 일본은 왜 그런가? 이게 주민등록증 같은 마이넘버 카드 만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서 안 하다가 3만엔,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가까이 주니까 80% 좀 넘게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그걸 발급만 받고 던져놓고 그냥 사용 안 한 걸로 생각하고 발급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네. 건강검진을 옛날에 우리 건강검진 종이 들고 다녔죠. 기억나십니까? 네네. 지금은 아예 필요 없죠. 그렇죠. 컴퓨터 치고 주민등록 딱 치면은 거기 이미 다 클라우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종이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없애자. 마이넘버 카드하고 일치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의료 정보가 이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되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마이넘버 카드는 그냥 이 카드만 만들어 그랬지. 이거하고 언제 그랬냐고 연계한다 이런 얘기 언제 했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만들기만 하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놔도 안 쓰면 안 되는 거다. 30만 원 그냥 공짜로 버는 거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정부하고 연결돼가지고 국가가 그걸 장악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뉴스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일본의 그 IT 산업, 그쪽의 정보화 시스템, 이런 산업 쪽에서 큰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우린 기술과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기사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요, 분명히 우리가 IT가 발달되어 있고 한국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일본에도 그대로 옮겨놓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부딪히다가 나자빠져서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진행이 안 돼요. 네. 일본의 그 문화가 결정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네. 회의를 해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만에 하나 이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만에 하나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 나도 책임하니 너도 책임하니.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네, 참 말씀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신기한 나라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큰 경제 성장을 이뤘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저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 네, 참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이너브 카드나 이런 것들을 그 크레딧 카드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뭐죠? 본질적인 이유가 국가를 안 믿어요. 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은행에 돈을 유치했는데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걸 거의 무용지물화 시켜버리고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돈을 전부 다 압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현금을 장롱 속에 넣은 이 돈만 내 거지 은행에 들어가서 어느 날 정부가 그냥 저걸 무위로 돌려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 경험, 뼈아픈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렇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네. 그때 그 책임자들이 그대로 지금 정치권 리더들 특히 그렇죠. 그 세습 정치가들 그렇죠. 정치인들 보니까 세습해가지고 몇 대씩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민당에서는 많을 때는 40% 넘어요. 세습 정치인이. 그 다음에 총리는 한 명 외에는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 다 세습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엄선이 옛날에 우리를 적극 동원해가지고 전쟁 바닥에 가서 나가 죽어라 했던 인간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랄까 불신이 굉장히 강해요.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이게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일본의 증시 상승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환상을 갖고 투자하면 안 되고 절대 환상을 네.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지금 당장 팍 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엔화가 워낙 싸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엔화가 언젠가는 엔고로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놓으면은 싼 값에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화가 오르면은 주식이 오르는 것과 관계없이 엔화 오른 것만으로도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아 진짜 네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참 부러운 거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본의 사례를 좀 잘 연구해서 한국의 증시도 좀 올리고 아우 정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올랐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우리 많이 국민연금이나 기관이나 쫙 사놓고 그래 놓고 일본이 정시 띄운 걸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띄우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다 팔고 나오고 외국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일본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해야 되겠군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들어가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이미 고점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지금 4만 원 통과점이다. 5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맞다면은 아직은 더 올라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이건데 만약 이게 4만 3천에서 퍽 꺼져서 떨어지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그 리스크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신 또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좀 반대의 어떤 결과를 얻는 그런 정책 자료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융당국에서 좀 잘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명찬 박사님, 지금 한일역전TV라는 유튜브도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또 자세한 거는 거기서 또 많이 또 다루시겠네요. 뭐 다양하게 많이 다루니까 오늘 보시고 좋으셨다면은 제 채널도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